그 숙제는요 반드시 해서 들고 와야 됩니다. 해서 들고 와야 돼.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다음 주에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눠줄 테니까 그거를 제발 꼭 해서 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거는. 자, 일단 오늘 요 지금 이제 프린트를 좀 나눠줬는데 아마 요 교재를 본 학생도 있을 거야.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 기억나죠? 이거 쌤이 만들어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줬다고? 아니 원장쌤이. 원장쌤이 본인이 수업하시는 교재죠, 교재. 이제 내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시험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을걸?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아니구나. 작년 좀 비슷했구나. 기말 때. 문법이 하나도 없었잖아. 맞죠? 근데 이제 중간에 저기 뭐 설명문 비슷한 거 하나 좀 끼워서 이제 시험을 쳤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마지막 한 거 27, 8번 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만 물어보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친 적이 없어. 그래서 계속 시험 모든 지문마다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그러니까 지문 하나당 보통 문제가 한 4개, 5개 달리겠죠. 그러면 그 문제들 중에서 한 4, 5문제 중에서 못해도 2개는 이런 거 물어볼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학 개념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나중에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데 좀 편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이번 주는 요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학교 진도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모고 지문들을 좀 몇 개를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제 뭐 문제풀이 위주로 쭉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까지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 2주 동안 요것도 이제 오늘 수업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복습을 하되 학교에서 배우는 본문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숙지해가지고 2주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갈 때는 그냥 바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이렇게 본문을 좀 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요. 요거 이제 오늘은 문학 개념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대꾸법이죠, 대꾸법.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고전 시가, 그러니까 고전 문학에서 대꾸가 안 쓰인 걸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대꾸가 너무 많이 쓰여 있어. 왜 그렇게 많이 쓰여 있을까?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대부분의 그 고전 시가는 조선 시대 때 쓰인 것들이 많습니다. 고려 시대나 그 이전 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개수가 한정적이라서 이미 교과서에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대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문학이 좀 자주 나오는데 조선시대 문학은 기본적으로 몇 음보야? 시조 몇 음보예요? 4음보죠. 자, 그러니까 4음보라서 짝수가 딱 맞거든. 그래서 2음보, 2음보 딱딱 맞춰가지고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도다 뭐 이런 식으로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그 구를 맞춰가지고 이제 짝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꾸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제 조건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가 있어야 되죠. 자, 대꾸라고 하는 건 유사한 통사 구조를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야. 근데 그러면 유사한 통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전부 대꾸법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문장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가 있다고 치면은 얘네 둘이 생긴 게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아. 안에 있는 단어는 다른데 문장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나란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대꾸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대꾸는 무엇을 대꾸라고 하냐면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지고 있는 이 어구를 어떻게 한 거? 짝지어서 표현한 거.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구를 어떻게 하는 거? 나란히 두는 거. 그러니까 대꾸에는 뭐가 필요하다? 짝짓거나 나란히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대꾸적 구성이야? 대꾸적 구성이야. 바로 옆에 나오잖아. 그러면 대꾸적 구성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요? A라는 문장 구조랑 B라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C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드물긴 하지만 현대시에 좀 종종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A 문장은 여기에 있어. 3년에 B 문장은 여기에 있다고. 그런데 얘가 생겨있는 이 문장 구조랑 얘의 문장 구조랑 그냥 똑같아. 예를 들어서 단어만 다르고 문장 구조가 똑같아.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대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맞죠? 대신에 이런 작품을 가지고 문제로 나오는데 봐봐. 유사한 통사 구조를 사용하여 운율을 만들어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우리 문학 작품에서요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전부 반복이야. 그 다음 반복은 무조건 무엇을 만들어내? 운율과 강조를 만들어내. 이거는 예외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모의고사에서 나중에 수능 수준으로 올라가면 진짜 반복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무조건 그러니까 2번밖에 안 나와요. 보통 2번 이상 반복되는 거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반복 이런 거 나왔는데 그게 맞는 선지가 되잖아? 그럼 대체로 그냥 2번 반복했는데 반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는 들어갈 건데 대꾸법이 사용되었다? 틀린 말이야. 이 구조에서는. 그런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얘는 대꾸법을 활용했다. 맞는 말? 맞는 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둘 다 맞는 말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아니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대꾸의 좀 미세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10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이거 페이지 되게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표현법을 오늘 2시간 안에 다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요 시조를 한번 봅시다. 가시조거든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부하되 인거는 간데 없답니다. 이 500년 도읍지는 고려의 도읍지를 말하고요. 필마는 한 필의 말이야. 혼자로 돌아들었더니 산천, 자연이죠. 의부는 옛날 그대로야. 끊어. 인거는 간대었다.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는 뭐뭐하다. 딱 무슨 구성이야? 대꾸적 구성이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낸 것. 의미를 강조한 것.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강조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무상감입니다. 무상감. 가을 이른 가을 바람에 떨어진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라고 할 때 느끼는 그 무상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무상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꾸법을 사용하였다가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 빠르게. 자, 다음 대비입니다. 대비. 우리가 보통 이거 대비야 라고 이건 좀 대비되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A와 B의 관계가 어떠하다?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봐봐봐. 대비는요 우리가 원래 사전적으로 의미를 좀 찾자면 뭐냐면 차이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맞대어 비교하는 거야. 맞대다 할 때 대, 비교하다 할 때 비, 대비. 그런데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대비 라고 하면 자, 우리가 보통 A라는 시어가 있고 B라는 시어가 있어. 문학작품 안에. 얘가 대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서로 마치 흙과 백,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이런 것처럼 좀 서로 반대의 느낌을 보통 우리가 많이 떠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대비는 그냥 사실 둘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왜 시 안에서는 그렇게 반대적인 관계를 대비라고 할까요? 그거는 시가 무엇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요 좋은 게 있으면 뭐도 있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여야만 되는 거야. 대비랑 대조는. 그러니까 화자랑 상관없는 거 1, 화자랑 상관없는 거 2.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화자가 관심 없는 대상이니까. 왜냐면 C라고 하는 건 화자의 그 1인칭의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에게 강하게 영향이 되는 어떤 이런 대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가 관심 없는 둘을 가지고 대비라고 할 수는 없어.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대비가 있으면 우리는 또 어떤 말도 있어요. 대조라는 말도 있다. 그러면 대비랑 대조는 뭐가 다른데? 혹시 이거 대비랑 대조의 차이점을 작년에 뭐 학교에서 들은 적 없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그 하셨던 선생님이 이런 거 차이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하신 적은 없어? 대비랑 대조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요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도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말하는 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요 대비랑 대조는 똑같지 뭐 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대비랑 대조는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전 다르지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좀 나이 드신 선생님, 내가 어릴 때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대체로 대비랑 대조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얘는 둘만 놓고 맞대는 거야. 얘는 대상이 여러 개야. 그 중에서 서로 반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금 상황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어가 나왔어. 문장이 쭉 있어. 다음 문장에 B라고 하는 시어가 있어. 맞대어져 있어? 안 맞대어져 있어? 맞대어져 있어요. 이 A가 들어있는 문장과 B가 들어있는 문장 또는 한 문장 안에서도 A랑 B가 들어가 있어. 맞대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비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대조는 뭔데요? 자, 생각해봐봐.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만 밝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대어서만 밝힐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도 밝힐 수 있을까요? 혹시 전에 나랑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시를 본 학생이 있을까요? 쌤이랑 수업하면서. 자, 이 대장간의 유혹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플라스틱 물건 좋아한다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것처럼 느껴질 때 뛰어내리고 싶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고는 어디 찾아가고 싶다고? 털문의 대장간으로 찾아가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싫은 거 버리고 가고 싶은 곳이잖아. 맞죠? 거기 가서 뭐가 되고 싶답니까? 하나의 무쇠 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봐.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대장간에 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뭐가 되고 싶다고? 하나의 무쇠의 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내가 이게 싫어서 뛰어내려서 대장간에 가서 이게 되고 싶다고 말을 함으로써 상황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얘네 둘 사이가 서로 반대관계라는 게 만들어졌어. 싫어서 뛰쳐내려가지고 얘가 되고 싶다잖아. 반대관계잖아. 시 안에서는. 화자는 이건 싫은 거고 이건 좋은 거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대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 건데? 대조적 관계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대조가 조금 더 넓은 어떤 범위에서 대비가 조금 더 이제 조건적으로 좀 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이 서로 반대 관계는 맞아요. 맞아. 대비랑 대조는 둘 다 시에서 반대 관계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대조를 얘기하나, 어떤 상황에서 대비를 얘기하나. 그러면 이걸 보고 혹시 대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있어. 이것도 대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위에 있는 요 상황을 보고 이 시에서 대비를 통해서 뭘 만들어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학교 시험에서 대조와 대비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수능에서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적어도 어떨 때 대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습서 잘 보세요. 어떤 시에서는 얘가 또 똑같이 반대관계인데 대비라고 적혀 있고요. 어떤 시에서는 얘가 반대관계인데 대조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관점에서 쌤이 요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비는 여기서 끝.
요거 한번 봅시다. 기출작품인데 만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볼게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자연이죠. 그리고 보리밥 풋나물은 어떤 사람이 먹는 거? 가난한 평민들이 먹는 거. 그래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 얘기했잖아. 윤선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그 사람이 쓴 거란 말이야. 혹시 그 작품 이거였나? 아니었나? 자 그래서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그럼 바위 끝 물가 어딘데? 자연이죠.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자연에서 실컷 논이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부러워하겠냐? 안 부러워하겠다고. 그럼 이게 뭔데? 그 이외의 것들이니까 속세의 일들이겠죠. 복잡한 속세의 일들. 나 어떻게 한다고요? 부럽지가 않다고요. 부럽지가 않다고요. 여기서 실컷 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 서로 반대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맞대어져 있죠. 무슨 관계? 대비. 그럼 대조도 맞아요. 응? 대조도 맞아요. 자, 다음 밑에 넘어가 봅시다. 요거 중요한 거. 대비는 차이도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화자 입장에서 차이를 아까 내가 관심 없는 걸로 둔다고 하지 않았잖아. 맞죠?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안 좋은 거. 그래서 좋은 게 바로 뭐야?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화자는 무쇠낫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플라스틱 물건은 싫고. 그럼 그게 뭐야? 대상이나 가치, 우위를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왜? 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로 나누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쇠나 플라스틱 물건 하면은 뭐가 더 좋은 거야? 무쇠낫이 더 우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영탄적 표현. 이게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영탄적 표현은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문화에서 정말 많이 쓰기 때문이야. 그리고 많이 쓰니까 안 들어가 있는 작품에도 왠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면 일단 선지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감정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 강하게 나타내면 다 영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탄이라고 하니까 탄이 감탄하다 할 때 탄이잖아. 그래서 보통 감탄의 표현들을 쓰면은 영탄이다. 그거는 뭐 이제 100%야. 근데 영탄의 범위는 사실 그것보다 더 넓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어미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감탄사들, 뭐 시조였으면 어즈버 이런 것들 전부 영탄적 표현입니다. 감탄사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자, 감탄의 뜻을이나 어감을 나타내는 뭐가 있어? 조사. 뭐뭐 이어 뭐뭐 이시여. 얘네 둘은 공통적으로 무슨 조사입니까? 호격조사죠. 자, 봅시다. 밑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목 놓아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름이여 이름이여 이름이여. 자, 요것도 영탄적 표현이야. 왜? 감탄적 이 문장 부호를 썼잖아. 빼고 만약에 느낌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이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뭐야? 여기서는 영탄적인 의미로서 쓰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우리가 어미, 영탄적인 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뻐라, 뭐 봄이 와서 벚꽃이 예뻐라,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군화는 쉽죠, 여러분들. 군화는 우리 지금도 많이 쓰니까. 자, 노라랑 도다별표.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표현이야. 뭐 도다는 뭐 좀 뭐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도다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쓰면은 약간 이 세계의 사람인가 약간 이런 사람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자,
노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요즘 안 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고전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노라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영탄입니다. 노라는 무조건 영탄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노라는요, 그게 사실 분화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노라 안 쓰고 분화 쓰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서.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정도 병인 듯하여, 내가 다정한 것도 병인 듯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걸 좀 의역하자면 뭐야? 잠 못 들어 하는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노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영탄 그냥 맞다고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뭐 분한, 느낌표, 이런 거 있으면 당연한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 뭐뭐 할꼬, 그 다음에 어찌하리오,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영탄적인 표현으로 넓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처용 갑니다. 자, 처용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향가인데,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 집에 아내가 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부자리를 이렇게 열었다. 그러면 이제 아내랑 같이 잔다고 하면은 다리가 나와 있으면 다리가 몇 개 나와 있어야 돼? 2개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 빈자리 4자리니까. 그런데 이불을 열었더니 다리가 4개야. 자, 둘은 내 것이었고 내 아내의 것이었고, 둘은 누구 거냐고, 이 다리 2개는 누구냐고. 그래서 이 다리 2개가 누굽니까? 혹시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설화 들어갔다? 처용설화? 귀신이었죠, 귀신. 역병의 귀신이었습니다. 역병의 귀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주술적인 의미도 좀 담겨있죠. 그래서 처용이 어떻게 해줍니까? 이 귀신을 용서해줍니다. 어떻게 용서해주는데?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은 어찌하리오. 이제 관용의 의미로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관용의 의미도 좀 담겨있고요. 체념의 의미도 담겨있고, 의미적으로는 그렇고요. 표현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노.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아내를 빼앗겼는데 용서해주는 인간은 내가 처음 본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야. 내가 다시는 당신의 아내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이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표현들도 전부 어떤 표현이라고 될 수 있다고? 영탄적인 표현이라고 될 수 있다. 영탄적인 표현으로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인화랑 인격화. 이것도 쉽죠? 자, 의인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격화는 뭔데?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대하면 그것도 인격화. 그게 인격화죠. 그러면 이 인격화는 의인화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의인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 안에 뭐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잘 보세요. 내가 달님에게, 나 느티나무에게, 느티나무야, 넌 혹시 내 말을 듣고 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느티나무가 혹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까? 안 했어요. 느티나무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느티나무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느티나무한테 얘기한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라고. 그러면 느티나무를 보고 의인화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야. 왜? 지가 움직인 건 아니니까. 느티나무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든 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격화라고 하면은 그 대상에게 마치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냥 말을 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화죠. 내 말 듣고 있니?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문학작품에 느티나무야 내 말 듣고 있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 선지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왜? 의인법 썼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대상에게 말을 거는 행위, 달님 듣고 계십니까? 말을 거는 행위도 전부 뭐에 해당한다? 의인법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것을 벌써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전부 비유에 해당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의인, 비유.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점층. 점층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화되는 표현, 점점점 강화시켜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또는 크게 하거나 또는 높게 하거나 또는 넓게 하거나 플러스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강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 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견디던 그 나무가 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야. 추위를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자,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온도가 높아지고 있지.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온도가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뭘 강조하고 있게요? 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온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 나무의 생명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점점 지날수록. 자, 다음 이제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뭐 따라 적을 필요는 없고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요. 눈은 살아있다. 자, 다음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다음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게 이제 1년의 구절이란 말이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점 이 눈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살아있는데 어디 있는 눈? 마당에 떨어진 눈. 그냥 떨어진 눈. 그 다음에 어디?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진 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당 위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제 이 시는 쭉 읽다 보면 이 눈은 순수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좀 더 강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눈이라고 하는 게 이 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층의 반대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점점 상승해. 예를 들어서 뭐 무언가가 점점 커져.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층적으로 표현하겠지. 그럼 점점 작아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점점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뭐라고 하냐면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점강이야. 그래서 점층의 반대는 점강.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함축. 함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가 함축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함축의 뜻이 뭐야? 여러 가지 의미를 암시 또는 내포하는 거야.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함축의 뜻이야. 근데 함축을 그러면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의 방법을 쓰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활용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조, 평시조랑 사설시조를 얘기하면서 함축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함축성이 좀 덜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함축성들 우리가 시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면 요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시조에서 좀 많이 쓴단 말이죠. 시조에서 이런 상징들 또는 함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시조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형식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야. 3장 6구 45자 내외라며. 거기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맞춰서 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나를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걸 다 풀어서 쓰면 벌써 45글자 넘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다른 단어 하나 가져와가지고 뿅 하고 넣는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내가 상징은 따로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상징을 어디에서 혹시 먼저 봤는지 압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여러분들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혹시 중학교 어디였죠? 동해중. 뭐라고? 동해중. 동해중? 채민 어디였어요? 중학교가? 저요? 어. 울산 지역. 아, 울산 중학교. 아예 다른 지역이구나.
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내가 다 아는 교과서를 썼는데 자 일단원에 아마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나 아니면 윤선도의 오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새로운 길은 뭐였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이제 다 새로운 길이라는 거야. 내가 가는 길들은.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인생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죠. 그 다음에 오우가는 뭐였습니까? 나한테 친구 5만 있으면 된다고 수석과 송죽이라고 해서 물, 돌,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송죽,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산에 달이 나니라고 해서 달이잖아. 너 기억 안 나죠? 기억나요? 아 진짜? 저 모르는 표정인데? 너는 지금 기억 안 나죠? 새로운 길. 새로운 길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상징인데 그 교과서에 상징이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의 뜻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상징의 뜻.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징은요 적읍시다 이거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교과에서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평시조 4대부들이 썼던 평시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대부들이 썼던 평시조는 항상 내가 4대부들이 뭘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교 정치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자연을 사랑하든지 또는 누굴 사랑해? 임금을 사랑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건 역시 유교 정신의 실현 때문에 하는 거거든. 임금 사랑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평시조에서 자신의 지조나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쓰는 소재 자연물들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군자라고 얘기하죠. 이거 사군자 얘기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했나? 여기서? 사군자 뭐 있었어? 했다며. 매난국주. 자 그래서 매화, 그다음 난초, 국화, 죽, 대나무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수업 시간에 했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넘어가고 대나무 봅시다. 대나무 칭찬할 거 내가 몇 개라고 했어요? 3개 뭐 있었지? 혹시 기억나요? 꺾이지 않아. 꺾이지 않는다. 일단 이제 고듬이죠. 고듬. 뭘 상징한다고 했어? 정직함.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청송육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뭔데요? 사계절 푸르르. 뭐였어? 일편단심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속이 비어있음. 어떤 성질? 욕심이 없음. 안 분지족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날 표현하고 싶어. 예를 들자면 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날 표현하고 싶어. 45글자 이내로 쓰랍니다. 나 대나무라고. 또는 대나무 너를 볼까 하노라. 너를 불러보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한마디에 뭘 넣을 수 있어?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다 추상적이잖아. 일편단심을 손으로 만질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냥 하나로 퉁 쳐서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뭐야? 상징이거든요. 근데 상징 표현은 또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뭐냐면요. 얘는요. 그냥 써서는 잘 모릅니다. 맞잖아. 자 생각해봐봐.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에 진짜 기가 막힌 찰떡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찰떡 같은 비유가 혹시 100년, 200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되겠지. 찰떡이라며 비유가. 맞죠? 자 그런데 상징은요. 이 상징 표현을 쓰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이 당시에 이걸 썼던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난국죽이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이야.
미국에 들고 가가지고 대나무 얘기하면은 이거 나오냐고? 안 나오지. 뭐 꽃가루 알러지 뭐 그런 거 얘기 나오겠지. 대나무가 꽃가루 알러지 심하다며. 뭐 그런 거 얘기 나오겠지. 이런 거는 우리 문화권이니까 아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럼 어떤 맥락? 뭐 역사적, 문화적. 또는 봐봐. 어떤 상징은요. 오로지 이 작품에서만 그런 것을 상징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뛰어내려버리고 싶다며. 그 다음에 무쇠낫이 되고 싶다며. 무쇠낫이 뭘 상징하는데? 어떤 이 현대인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노력, 정성 이런 가치들을 상징하잖아. 근데 다른 시에서 무쇠낫이 쓰였다고 해서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작품 안에 이 내용적인 맥락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바로 이제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이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함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상징이 그런 함축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함축성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용어넷입니다.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복종하겠다? 당신에게만 복종하겠다. 그럼 여기서 당신이 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저기 표현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거거든. 맥락.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용적 맥락으로만 따진다면 저 당신은 누가 됩니까? 그냥 사랑하는 대상, 연인이 되겠지.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으로 따지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뭐 조국의 광복. 그 다음에 작가적 맥락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직업은 또 승려였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 종교적 절대자 또는 깨달음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지금 함축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희화화. 쉽게 말하면 뭐야? 희화화. 대상을 뭐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거야. 그럼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해봐봐. 소설에서 희화화는 도대체 보통 누가 합니까? 보통 서술자가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희화화라고 하면은 대상을 웃기게 표현하는, 웃기게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희화화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웃음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 중에 뭐도 있어? 해학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희화화와 해학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웃음이 유발돼요. 맞잖아. 해학적인 것도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서 아 웃겨 하면서 웃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웃음이 유발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둘 차이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살면서 주변에 이게 사실 공학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남중남고 아니면 여중여고에 있으면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인생이 시트콤인 애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은 쟤한테만 벌어지지? 이런 친구들 가끔가다 있거든요. 왜 웃긴 일은 쟤한테만 벌어지지? 그러면 봐봐봐.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혹시 그 사람은 누군가가 걔를 우습게 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맞죠?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떤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왜 삶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나이 먹어도 걔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 저기 10대 때 인생이 시트콤이었던 애들은 어른 돼서도 시트콤처럼 살아요. 하여튼 자, 그래서 걔는 그냥 자기의 삶이 그런 거거든. 환경이 그런 거란 말이야. 누가 걔를 웃기게 만들었어? 그거 아니거든.
맞죠? 그냥 삶, 환경, 상황 자체가 웃긴 거야. 해학적인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런 거야. 희화화는 뭘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습게 표현하는 거야. 웃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웃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볼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우습게 봐요. 그러면 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 주체는요,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지 않지. 업신여기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희화화는 그런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희화화는요,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 상황, 특정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모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미스터방 생각해 봅시다. 혹시 미스터방의 소설이 그 미스터방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방상독도 쓰레기고 백주사도 쓰레기야. 기억나요? 그래서 그 소설학 부분에 보면은 방상국이랑 백주사랑 둘이서 술을 한잔 한단 말이야. 앞에 이제 짜장면이나 탕수육 시켜놓고 방상국이 어떻게 집어먹어?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잖아. 개걸스럽게. 맞죠? 백주사 생긴 얼굴 모습 보고 뭐라고 묘사해요? 생쥐같이 생겼다고 묘사하잖아. 왜 그렇게 묘사하고 왜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대상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희화화야. 그럼 해학은, 자, 해학성이 좀 두드러지는 소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동백꽃 읽었다, 그쵸? 자, 동백꽃에 보면은 거기서 해학성이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서술형 정답이었을 텐데. 거기서 해학생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동백꽃에서 그 서술자인 나의 어리숙한 성격 때문이었지. 그것 때문에 해학성이 발생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그 소설에서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명만 모른단 말이야. 무슨 사실이야? 점순이가 지를 좋아한다는 걸. 지만 몰라.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알아요. 다 알잖아. 누구만 몰라. 지만 모르거든. 그럴 때 우리가 걔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백주사처럼 야, 이 쓰레기네 이런 생각을 해? 아니잖아. 무슨 생각을 해? 어휴, 저 팔푼이 같은 거. 지만 모르네 라고 하는 동정의 시선이 생긴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학은요, 상대에 대한 뭐가 있느냐? 연민이나 동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희화화는 봐봐봐. 봉산탈춤에서 사람들이 춤 어떻게 추면서 와요? 이상하게 추면서 온단 말이야.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면서 춤춘다고 지 놀리는데 그 다 누구야? 그 양반들이잖아. 양반들, 그 춤추는 사람들, 그 극 속에서는. 맞지? 그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왜 그런데? 다 욕하고 싶어서 양반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희화화는요, 대상을 어떻게 그려내려고 한다? 부정적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희화화랑 해학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학성이 그런 이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도 그렇고 봄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 봄봄의 패러디 하지 지나 백로 그거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봄봄을 아직 안 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좀 냅두자고 그랬거든. 하여튼 자, 그래서 그 봄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점순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관계가. 알겠죠? 지만 몰라.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그런 대상에 대한 연민 동정. 그 다음에 또 해학적인 표현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저기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까투리나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은 뱃사공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실제로 그러냐고? 안 그러잖아. 과장해서 얘기하잖아. 맞죠? 또는 님이 온다 하여서 밥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가 대문 나서 신발 신고 벗던지고 님비곰비 곰비님비 지방 천방지방 침대 마른데 가르치 않고 다 워렁충창 달려가서 님인 줄 봤더니 사실 뭐였어? 작년에 갈가벗긴 주출이 3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마침 밤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난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는 바로 뭐야? 상황이죠, 상황.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해학성을 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시간의 흐름. 혹시 이만에서 쌤이랑 그때 3위인국 했니? 3위인국 수업했어요? 3위인국 그 정철의 저기 임금 천상배국경을 저기 뭐 해가지고 한 거. 하다가 그때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있는 표현 중에 보면 뭐가 있느냐?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고. 이 표현은 혹시 했니? 안 하고 안 했나? 그때 아마 봄인가 그때쯤에서 멈췄던 것 같은데 여름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안 했어? 그럼 이 표현 안 했어? 자 그러면 영양 힌트를 줄게요. 얘는 더위, 얘는 추위야. 영양, 더위, 추위.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가는 듯 고쳐온다는 건 가자마자 고쳐오니 정도로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뭔 말이야? 뭐라고? 자 우리가 보통 영양이라고 하면 더위, 추위거든요. 보통 더위, 추위 지나고 그 다음 더위 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1년이 지난 거죠. 사계절 지나고 더위, 추위 갔다 더위 또 왔잖아. 좀 있으면 우리 더위 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월이 빠르게 가는 것, 빠르게 지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그런데 우리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서요, 시간의 지속이라는 말이 있고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가자마자 돌아오니. 시간의 지속이야 흐름이야? 그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이었나? 저기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당시에 틀린 선지로 뭐가 틀린 선지였냐? 얘가 틀린 선지였어요. 시간의 지속이 아니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지속은 뭐가 시간의 지속인데? 영양했을 때 양 이렇게 돼야지 지속이야. 그러니까 여름이 안 끝나야 지속이라고요. 근데 시간의 흐름은 뭐야? 빠르게 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영양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의 흐름은요,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0이었으면 그 다음 0으로 가든지, 지금 0이었으면 양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 그걸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지속은 뭐라고? 0해서 안 끝나야 돼. 계속 가야 돼. 이게 시간의 지속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서 미래로, 유년 시절에서 성인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여기 절정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봅시다.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인데,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들렸으랴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어디 닭 우는 소리 안 들렸다고요? 언제?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가 언젠데? 무슨 날이야?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 언제야? 몇 월 며칠인데요? 여보세요?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 몇 월 며칠인데요? 예? 개천절에 놀 생각하지 마세요. 10월 3일이죠. 개천절, 열개자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죠. 자, 그래서 그럼 그 개천절이 무슨 내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날인데? 단군 신화랑 관련되어 있는 날이죠. 하늘이 열린 날. 자,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처음 태어난 게 태초의 때를 말하는 거야. 태초의 시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라? 닭 우는 소리조차 안 들렸던데. 그때 1년, 자 다음 년을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연모한다는 건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자,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시는 광야라고 하는 시고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야? 광야의 뜻이 뭐예요? 광야가 뭐야? 나영아, 광야가 뭐예요? 뭐라고요? 넓은 뭐? 뭐라고요? 넓은 들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광야 하면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의 들판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광야죠. 광야. 자, 그러면 봐봐봐. 이곳은 이 광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다 라고 하는 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는 건 이 태초의 세계에는 산맥이 없었어. 그 뒤에 산맥이 생기는데, 산맥이 생기는 게 다 어느 쪽으로 뻗어 있다? 바다 쪽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이렇게 휘달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맥이 생긴 걸. 이곳을 범하지를 못했다고. 이곳, 이 들판은요, 산맥이 딴 데는 다 생겼는데 여기는 안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신성한 곳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산맥이 생긴 때, 자, 다음.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 강물은요, 문명을 뜻합니다. 인간 문명, 문명의 시작.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 요거는 뭐야? 태초의 때죠. 아무것도 없었을. 닭 우는 소리도 안 들렸을. 그 다음은 뭐야? 산맥이 생긴 시점이야. 그 다음은 뭔데? 인간 문명이 생긴 시점이야. 무엇에 따른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끊임없는 광음. 계절이 피었다 친답니다. 마찬가지로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광음이 뭔데요? 이거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있던데. 광음. 자, 빛과 그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염량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면 빛과 그늘이니까 해 떴다 해 진다 뭐 이런 거겠지. 하루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근데 끊임없다며. 그럼 이게 광음이야? 아니라고. 광음. 날이 계속 지나갔을 때 어느 순간 뭐가 생겼다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 알겠죠? 자,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봅시다.